화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분이 정글인 줄 알았어요. 화분이 너무 많어. 꽃을 좋아하시는 그런 전미자분 같은데 한번 놀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정글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시죠. 저기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일전 영상 중에 38년이나 된 노후주택을 영상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저희가 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외관상으로 봐도 굉장히 낡고 허름해 보이시죠? 약 38년 된 주택이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허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이렇게 허름한 주택을 어떻게 낙찰받아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리모델링과 신축,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물건은 선순위 인수되는 가처분 3개, 대항력 있는 임차인까지 설정된 물건이라 입찰 경쟁이 최대한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5명이나 입찰에 들어왔고 2등의 입찰가도 3억 8,500만 원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약간 공격적으로 입찰을 참여한 것 같습니다. 2등과 약 2,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통상 입찰할 때는 무조건 2등과 즉 차순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낙찰받는 것을 지향하는데 너무 근접하게 받았네요. 그럼 입찰가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감정가 대비 적은 금액으로 꼭 입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순위와 최대한 근접한 차이로 입찰가를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둘 다 틀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주 매도 시점에 남는 수익을 기반으로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당 부동산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걸 적용하면 현재 토지 36평에서 건폐율 60%를 적용 시 층별 21평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거기다가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72평까지 건축물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건폐율에 따라 층별 건축물을 21평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계단 실밀 공용 부분 호라고 하는데 약 3평 정도를 제외한다면 층별 18평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호실 개수를 정해야겠죠. 6평씩 1.5룸 3개를 만들지 9평씩 2개 호실을 만들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준은 임대 및 전세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을 한다면 룸을 3개로 만들어 임대 수익률을 극대치로 끌어올리고 전세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룸을 2개로 만들어 풀피 및 무피 투자를 만들어야 하죠. 자, 해당 물건지 주변 6평 원룸의 임대료 평균 시세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수가 2배가 증가되어 12평이 된다면 당연히 월세도 100만원으로 증가돼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2평의 임대료는 6평의 임대료보단 약간 높은 7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호실을 6평씩 여러 개의 호실로 구성해야 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는 월세 시세와 전혀 다르게 구성됩니다. 즉 평수가 2배로 증가된다면 전세 보증금 또한 2배로 같이 상승하게 되죠. 거기다가 호실 개수가 줄어 관리하는 리스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풀피 투자를 통해 향후 지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전세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역세권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룸으로 구성하기보단 실거주 목적으로 9평씩 2개의 호실로 구성하여 전체 호실을 전세로 구성하거나 혹은 전체 분양을 통해 매도하는 전략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층의 1개 호실, 그 외 층별 2개 호실을 세팅하여 총 호실 개수는 7개가 나오게 됩니다.
물건지 주변 평당 분양가는 약 2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 총 14억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총 투자 비용은 토지 매입 비용 4억 플러스 건축비 4억 합계 한 8억 정도가 지출되고 예상 수익은 14억 정도이니 차익은 6억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입찰가를 얼마를 선정해야 될까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니면 차순위와 근접한 차입의 입찰가를 선정? 자, 감정가와 차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인 수익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거냐가 입찰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쓰는 금액이 무조건 1등하는 입찰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경매에 나온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포맷화된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압도적인 입찰가로 낙찰받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지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현 점유자분들과 대면을 통해 향후 이사 계획을 체크하고 그 외 협상을 통해 명도하는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지로 출발하시죠. 자, 오늘은 물건의 두 번째 방문이죠. 여기 주택가 두 번째 방문인데, 오늘은 뭐 물건을 임장하러 오거나 물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저희가 낙찰을 받고 왔습니다. 해당 물건에 낙찰받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낙찰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임차인이나 점유자분이 계시면 명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명도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경매에 있어서 명도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원활하게 협의되는 점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실장님 준비하신 거 음료수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오긴 좀 그래서 간단하게, 큰 건 아니지만 요렇게 음료수를 좀 준비를 해서 음료수를 좀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매매의 경우는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이 없지만, 법원 경매는 이 낙찰자와 이 점유자분의 서로 간의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시에는 약간의 분쟁 사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매에 낙찰되고 이 낙찰자가 물건지에 방문해서 점유자분과 명도할 시점에는 해당 점유자분은 일정 부분 이사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부분들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낙찰자니까 집 비워라, 나가세요 이러면 일정 부분의 반발기나 이런 거부감이 발생되지만, 경매라는 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해당 물건도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내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고 내가 계속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거주할 수는 없구나, 나도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미리 가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방문해서 이 점유자분의 마음을 최대한 같이 통감하면서 일정의 소정의 이사 비용을 좀 지급해서 원활하게 명도를 협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 뭐 미디어나 영상들 중에서 명도 비용은 의무가 아니니까 주지 말아야 한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영상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채무자나 임차인입니다. 근데 뭐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경매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저리 많이 알아보겠죠. 인터넷에서 이 점유자나 채무자가 어떠한 액션으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명도 비용이라는 걸 막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막 의무는 아니래. 근데 일정 부분 그래도 명도 비용을 좀 지급하면서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낙찰자한테 일정 부분 이사 비용을 좀 지급받아야 봐야겠다, 요청해 봐야겠다 해서 낙찰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낙찰자가 뭐라고 하죠? 그거 의무도 아니니까 그냥 나가세요. 저희는 강제 집행할 겁니다. 안 나가실 수 없어요. 의무 아닙니다. 안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권리 안에서 최대한 낙찰자를 괴롭힐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겠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무작정 안 나간다고 점유를 버팅길 수는 없으니까 배당일까지 내가 만약 이사를 나갔어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혹은 내가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도 협조하지 않고 최대한 점유를 지연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날 뭐
쓰레기랑 뭐 이렇게 훼손이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남겨놓고 나가겠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낙찰자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빠른 협상으로 인해 단기간 안에 점유를 이전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안 주겠다. 이런 방식은 전 지향드리진 않습니다. 채무자분의 심정을 좀 통감하면서 많이는 못 드려도 소정의 이사 비용을 좀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안에 점유를 이전하고 거기 계신 점유자분과 임차인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부동산을 빠르게 수익화시켜서 내가 단기간 안에 경매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무 뒤에 있는 숲을 보고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항상 명도 비용을 합산해서 수익률표를 산정 후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있죠. 그거 명도 비용 그거 지급하면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도 비용 집어넣어서 입찰에서 수익이 안 나온다면 그 부동산을 입찰하지 마셔야죠. 명도 비용 그 평당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급해 드리는 건데 그거 넣어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면 해당 부동산은 투자의 가치에 있어서 매력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도 협상 시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말도 안 되는 몇 천만 원대, 몇 백만 원대의 명도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이거는 협상을 좀 결렬하시고 오히려 강제 집행 절차를 좀 순서대로 밟으면서 그 중에 계고라고 있는데 집행관이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점유를 이전해라 라는 계고장을 붙이는 순간부터 조율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내 집에 들어왔던 거야. 문을 열고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속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보는 순간, 이 경고문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진짜 강제 집행하겠구나,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전화 와서 다시 재협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빠르게 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명도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좀 전달드렸으니까 바로 물건지에 방문해서 점유자분이 있는지 있으면 협상하는 모습까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낮 시간이라 통상 없으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메모장이라도 좀 붙이고 오는 방향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지로 출발하시죠. 자, 해당 주택인데 주택에 사람이 계시질 않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가 현관문인데 이게 주인 세대 같아요. 현관문인데 중요한 건 벨이 없습니다. 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어기나 다름없이 김 실장님이 담을 넘어서 문을 열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넘어가세요. 어떻게 해? 어떡합니까? 벨이 없는데. 지금 이 세대가 여기 위에 주인 세대 한 대,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세대가 하나 더 있어요. 세대가 하나 더 있고 현재 여기에 이제 전입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저기 지하층에 뭐 창고나 이렇게 사람이 사나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그럼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죠. 계세요. 지문이 있어서 사람이 거주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보여지긴 하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필살기 우리 김 실장님이 준비한 메모장에다가 낙찰자입니다. 기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걸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좀 매력이 없긴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실장님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최대한 꽉꽉 눌러서 붙이고 오면 일 끝나고 오실 때 보시겠죠. 자, 도시가스 고지서가 여기 밑에 있어요. 보면은 도시가스세가 미납되지 않고 납부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한다는 거죠. 해당 집이 아마 대학역 있는 임차인인 것 같아요.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지금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오시면 연락을 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명도 합의서를 전달드려야 돼서. 이 임차인분은 전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화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분이. 그죠? 정글인 줄 알았어요. 화분이 너무 많어. 꽃을 좋아하시는 그런 점유자분 같은데 한번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정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가시죠. 저기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근데 점유자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여기는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거는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잡이 쪽에 거미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창고나 그런 용도로 쓴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뒤까지 건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펜스를 두르고 이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할 목적인데, 왜냐면 이게 언덕이라 고가 좀 있고, 이쪽 창문은 아까 거기 뒤로 나오는 창문들이죠. 또다시 정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 총 3개네요. 출입문은 1층에 1개, 지층에 1개, 그리고 주인집 옥상 세대. 근데 여기로 들어오면 이 주인집이랑 연결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 위로 들어가려면 메인 정문을 통해야 되는데, 이 주인 세대는 여기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진입은 못합니다. 담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그러니까 진입은 어렵다. 자, 이런 것도 요즘에 여기 붙어져 있죠. 30평대 신축 전세. 분양 평수가 30평이라는 겁니다. 통상은 10평 될 거예요, 전용은. 10평 1억 9천 900 전세죠. 매매가는 한 2억 5천이나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신축이. 메모지라도 좀 붙여놓고 싶은데 이쪽에다 붙여놓죠. 이쪽에다가 여기 메인 현관문에다가도 붙이면 다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 낙찰되고 잔금 납부하면 법원에서 사건 열람을 통해 현 점유자분과 채무자분의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명도 협상이 끝나면 저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해서 각자의 원하는 방향점을 얘기하며 성실하게 조율해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방문 드린 건데, 지금은 안 계셔서 메모지만 좀 붙여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냥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떼서 안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자주 이용하긴 합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시죠. 별다르게 이제 뭐 만날 수가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평일 낮 시간이라 안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명도하는 진행 과정도 전체적으로 공개해 드리면서 같이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장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료수 줄까요? 하나, 둘. 제가 저거 먹으라니까. 음료수. 나오셨는데. 제가 이게 낙찰자인데 제가 낙찰을 받아서 혹시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신지 여쭤보려고. 저는 지금 전에 모르니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거. 그래요? 여기 그러면 여기 다 그냥 주인이신 건가요? 아니. 그럼 어떻게 임차인 분이 되세요? 주인 많아서 직접 얘기하세요. 저가 아니에요. 주인분이 아니세요? 네. 지금 여기 그러면 계세요 지금? 집에 계세요? 어떻게 되세요 근데? 네. 잘 모른다.